예, 제가 어쨌든 공황과 불안의 극복 1장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2장하고 3장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제가 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2장 불안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재미있는 공익생활. 동사무소 생활은 재미있었다. 내가 하는 주된 업무는 기초생활 수급자들, 노인,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것이었다. 동사무소에서 하루는 엑셀 등 컴퓨터 업무, 각종 민원 업무, 관내 청소 등으로 정말 바빴고 매일 새로운 일들을 배웠다. 내 생활은 계속해서 신선했다. 나는 매일 레벨업하는 기분으로 살았다. 심리학자 비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은 자는 정서적으로 아프지 않다고 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의 의미는 게임에서의 점수와 같은 개념이다. 내가 매일 성장하는 것이 점수로, 눈으로 확인이 되고 전에 못했던 일들을 어느 순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삶의 의미를 만지는 이 순간에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이다. 내가 고등학교 때 게임에 몰두했던 것도 내 무의식이 이런 게임의 효과를 느껴서였던 것은 아닐까? 실제로 공황에 게임이 큰 치료 효과가 있다. 그런데 게임에 너무 몰두하면 현실과의 괴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 만약에 우리 삶이 게임과 같이 의미를 손으로 만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당시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원시가 고마워였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느꼈다. 나는 공익을 하면서 월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내게 일을 시킬 때마다 그런 말을 많이 한 것 같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주민들도 내게 고마움을 많이 표시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때마다 내 자존감도 올라갔다. 내가 읽었던 그 많던 자기계발서에는 한 권도 빠짐없이 내가 행복하려면 남들을 도와주라고 했다. 당시 공익 동기, 후임 공무원들과 매일같이 동사무소 2층에서 탁구 치고 마치면 같이 농구나 족구 등의 운동을 했다. 직원들의 집에 자주 놀러도 가고 삼겹살에 소주도 많이 먹었다. 모든 직원들이 내게 잘해주었지만 나는 사수였던 사회복지사 누나는 특히 내게 더 잘해주었다. 그 누나는 착하고 예뻤기 때문에 내가 누나를 약간 이성으로 좋아했던 것 같다. 난 아무 걱정이 없었다. 난 아직 내 미래를 걱정하기에는 군생활이 아직 많이 남아있었다. 내가 한 달에 동사무소에서 15만 원을 받았지만 우리 아빠가 대기업 다니고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나에게 동사무소 출퇴근하라고 중고차도 사줬다. 나는 이 차로 수급자들 쌀도 나눠주는 등 공적인 일도 많이 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생에서 세 가지만 만족스러우면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신경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세 가지는 인간관계, 일, 그리고 사랑이다. 나는 그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웠고 내게 공황이 올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커피와 술. 공익생활을 할 때 공황이 없었다고 해서 불안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인생이 즐거웠을 때에도 항상 공황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다. 동사무소에서 일하다 보면 커피를 마실 일이 많다. 커피를 마시다가 가벼운 공황이 올 뻔한 적이 많다. 나는 원래 커피를 마시면 체질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밤에 잠을 잘 못 잤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내가 공황이 오기 전 중학생이었을 때 커피를 가끔씩 마신 기억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황이 오고 난 뒤부터는 심장이 뛰는 증상이 심해져서 커피를 아예 안 마시기까지 하였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여러 상황에 대해서 민감했던 것 같다. 친구들과 같이 식당에 가도 나 혼자만 비위가 상해서 음식을 다 못 먹는 경우가 많았다. 나중에 스스로 이런 현상을 분석해보니 내가 세균 감염에 대한 공포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 뿐만 아니라 롤러코스터 같은 것도 잘 못 탔다. 무서운 영화도 유난히 잘 못 봤다. 이런 현상들은 내가 과거에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가 원인이 되어 현실에서 이런 민감성으로 나타났던 것일 것이다. 사람들에 따라서 알레르기나 강박적으로 손 씻기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민감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공황이 오고 나서 주위에 사람이 많거나 시끄럽거나 조명이 너무 밝아도 쉽게 피곤해했다. 이렇게 기존에 어떤 것에 민감한 사람들은 공황이 생기면 그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커피를 마시고 약간만 심장이 두근거려도 이것이 공황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공황이 있는 사람들이 커피를 피하는 이유도 이런 심리적인 이유가 클 것이다. 만약에 심장이 두근거려도 그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공황이 있는 사람들도 커피를 마셔도 될 것이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라떼나 코코아도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했다. 커피가 아니어도 카페인이 소량이라도 있는 음료에는 심장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았다. 술에 취했을 때도 공황이 올 뻔한 적이 많았다. 그 이유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다. 공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나처럼 술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자신의 불안을 술로써 숨기려는 사람도 있다. 실제 알코올이 불안을 누그러뜨린다는 생물학적인 증거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그래서 공황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이런 민감한 성격과 공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공익 시절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던 때에는 커피를 마셔도 크게 불안하지 않았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뛰는 것에 익숙하게 된다. 그리고 내 몸이 그것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다. 또한 내 일이 잘 풀려서 고민 같은 것들이 없을 때에도 나의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실제로 나는 공황이 완치된 후에 커피나 술을 일부러 피하지는 않게 됐다. 통제를 벗어나. 나는 여전히 지하 깊은 곳이나 사람이 많아 답답한 백화점 같은 장소에 잘 가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갇힌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특히 심했다. 비나 눈이 오는 것도 무서웠다. 비나 눈은 태양을 가리고 구름을 동반하기에 그것도 내가 갇힌 것이라고 무의식은 생각했던 것 같다. 공항에 있는 사람들은 특정 장소를 피하는 광장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그들은 공항에 오고 난 뒤부터 비행기, 배, 기차 같은 것들을 갑자기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장소들의 공통점은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행기를 한번 타면 일단 사람들은 꼼짝없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 왜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황이 올까? 나는 공황을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공황장애가 크게 늘어난 것은 20세기 이후이다. 인류는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현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게 됐다. 자의식도 성장했다. 생명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신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합리적이 되었다. 신이나 운명 따위는 없다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다 좋은데 그런 합리적인 배경 속에서 사람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심해졌다.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의 불안, 두려움은 점점 더 심해져 갔다. 수명은 100살 넘게까지 연장되었지만 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산다. 죽음뿐만 아니라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도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나는 그 이유가 사람들의 통제력이 늘어남에 따라 재산이나 생명 등에 대한 욕심이 커지고 그 모든 것에 다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고대에는 자신과 가까운 가족의 생존 이해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인간의 통제력이 늘어남에 따라 자신의 운명과 타인의 삶에 더 구체적인 통제를 행사하려고 한다. 심지어 자식의 수학 미분 방식이나 직장 동료의 애인, 애완동물의 친구까지도 다 통제하려고 한다. 그러니 모든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선사시대에는 죽음과 사냥을 비롯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 최소한 심리적으로는 매우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어차피 내가 신경 쓴다고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외부적인 것에 관심을 다 끊었다. 모든 골치 아픈 일들은 나를 뛰어넘는 존재가 알아서 한다. 나는 이런 류의 무책임은 참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렇게 잘난 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삶의 심오한 부분은 하나도 극복하지 못했고 심해나 우주의 공간을 1%도 인지하지 못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의 불행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다. 우리는 누구의 삶도 구원하지 못했다. 우리는 결국 자연을 벗어날 수 없으며 아무것도 감히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행동 말고는 아무것도 통제한 적도 없다. 놀라웠던 과학 때문에 그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착시 현상에 속아 산 것이다. 이제는 그런 과학도 시들해져 간다. 나는 우리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시 선사시대의 마인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1%라도 자신의 운명이나 주위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는 습관을 버린다면 무한한 평화로움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익 후반으로 갈수록 내 생활은 더 이상 신나지가 않았다. 이제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파악이 됐다. 매일같이 하루의 반복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전에 잘 몰랐는데 공무원들과 거리감이 조금씩 느껴졌다. 물론 그들은 나를 좋아했지만 그들만의 모임과 문화에는 근본적으로 끼어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끼리 연락을 주고받고 비밀연애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같이 했다. 중요한 회식 때에는 공익을 부르지도 않는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익은 그저 공무원들의 도우미일 뿐이었다. 같은 사무실에 있던 정규직이 아닌 공공근로나 계약직들도 나와 비슷한 차별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공무원인 척 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들의 자리가 탐이 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설가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란 책에서 불안은 낮은 지위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나는 학창 시절까지 사람들이 가진 지위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의식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 동사무소에서 지위의 차이를 몸소 실감하게 됐다. 이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도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려면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난 공부를 몇 년간 해본 적이 없었다. 당신의 대학교 학점은 1점대였다. 제대하면 그 학점을 다 메우고 대학 졸업도 해야 했는데 앞이 깜깜했다. 공익생활을 한창 열심히 할 때는 군인이라는 신분이 나를 사회적인 압박으로부터 보호를 해줬지만 제대가 가까워지면서 생각이 점차 복잡해졌다. 그때부터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제대 2달 전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미친 듯이 쏟아졌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순간 어질하면서 또 공항이 왔다. 그 상황이 무서워서 공항이 온 것일 수도 있지만 앞서 말했던 불안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항이 제대로 터진 것 같다. 나는 또 한동안 공황 상태로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집에 오면은 방문을 닫고 불 끄고 계속 누워만 있었다. 난 그때 공황이 재발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짜증이 나서 주위 사람들도 많이 괴롭혔던 것 같다. 내게 무슨 말을 걸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인상만 찌푸렸다. 그때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너 요즘 어디 아프냐 였다. 생각해보면 원제론, 생각해보면 낮은 지위로 인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또 공황이 재발한 것일까? 그럼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왜 공황이 안 왔을까? 다른 사람들은 공황 대신에 극심한 불안 또는 우울, 심하면 강박증이나 파괴적인 망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 종류는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다. 나는 공황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에 내게 익숙한 공황이 다시 온 것일 뿐이다. 다들 저마다 입장에서 가장 힘들 수 있는 느낌을 그것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어떤 존재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목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고통의 목적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이다. 나의 경우에는 그 경고는 이렇다. 지금 나는 군 제대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아예 없다는 것, 그리고 몇 달 전부터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한데 이런 느낌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의미의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번, 내 앞 일에 대한 불안, 2번, 불안에 대한 불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거나 혹은 마음속에 불안이 커지면 반드시 이런 증상은 나타난다. 우리는 1번에 대한 이해는 쉽게 할 수 있지만 2번은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의무의 연속이다. 만약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기만 해도 큰 사랑을 받은 아기처럼 의무가 거의 없다면 우리는 공황이나 우울증 같은 것들이 왔을까? 우리에게 원죄론 같은 큰 재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이 전부 의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해야 할 일 투성이다. 여러 고통스러운 증상들은 우리가 변화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인간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자율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에 내가 당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재미가 있어서 내가 먼저 원해서 공무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취업 준비를 했다면 공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평소부터 내 마음의 평화를 사랑해서 명상도 하고 요가를 했으면 공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런 일들을 꼭 누가 시켜서 혹은 미루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불안을 느끼면 그제서야 한다. 타나토스. 나는 2년 만에 다시 정신과를 찾았고 또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상태가 많이 안 좋았기에 약의 개수가 더 많아졌다. 나는 전역을 하고 학교에 복학하는 동안 나태하게 지냈다. 내 삶의 의무가 버거워서였을까?
나는 미래를 생각하기 싫었고 그래서 매일 잠만 잤던 것 같다. 게다가 공황장애 약은 사람을 더 나른하게 만들어 계속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준다. 나는 잠이 주는 쾌락을 느끼면서도 이대로 썩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알코올 중독자와 삶이 비슷했던 것 같다. 술을 마시고 나면 속도 안 좋고 너무 힘든데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보기 힘들어서 계속 술을 마시는 것이다. 이건 마치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이 밤마다 폭식을 하는 것과 같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잠을 많이 잘 수 있어서 좋고 술을 먹고 야식도 먹어서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일까?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인간은 파괴, 죽음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는 삶의 비극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우리는 때로는 폭력적이고 슬프고 공포 가득한 영화를 좋아하고 음악은 슬픈 발라드를 좋아한다. 우리가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주인공이 죽기 때문이다. 작가는 우리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대변하는 문학이 다 비극적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해피엔딩이 더 좋을 때도 있다. 나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작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해피엔딩을 원하지만 작가는 우리의 의사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어떤 결말이 더 강렬하고 인상적인지, 더 매혹적이고 여운이 남을지를 고려해서 글을 쓰는 것 같다. 우리는 비극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보다 신선한 행복 시나리오를 개발해 내 마음속의 작가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구상한 시나리오가 비극적 시나리오보다 더 약하다면 우리는 비극 소설의 주인공처럼 계속 불행하게 살 것이다. 불안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이번에는 약물 치료 말고 다른 치료를 받아보고 싶었다. 이게 약물 치료만으로는 완전히 낫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근본적으로 공황을 제거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알아낸 방법이 인지행동 치료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이 치료를 하는 곳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내가 살고 있는 창원에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그룹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게 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덕분에 더 많은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친해졌다. 총 5명의 멤버가 2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지도 아래 각자의 과제를 검사받는 일종의 스터디 같은 모임이었다. 그 당시 가격은 교재비나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2달 과정 80만 원이었다. 적은 돈은 아니었다.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에 큰맘 먹고 참가했다. 우리가 사용한 교재는 닥터 발로우와 닥터 크레스케의 공동 저서를 번역한 책이었다. 우선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 한 부분을 옮기겠다. 교감신경계의 활동은 2가지 방법으로 중단됩니다. 첫째, 불안을 생성하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은 신체의 다른 화학 물질에 의해 결국에는 파괴됩니다. 둘째, 교감신경계와는 반대 효과를 갖고 있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이완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데 신체가 충분히 응급 반응을 하고 나면 결국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이완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불안은 영원히 지속될 수도 없고 점점 더 심해져서 해로운 수준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은 공황이 오면 내가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다거나 미쳐버린다거나 이 불안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 더 큰 불안을 경험하기 마련인데 이 글에서는 불안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찬찬히 설명할 때 나는 엄청난 안심이 되었다. 실제로 아드레날린이 완전히 없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대 30분이라고 한다. 대부분 공황의 세기가 아무리 강해도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다시 이완이 된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내 공황의 지속 시간이 딱 그 정도 되었겠다 싶다. 의사 선생님은 다음부터 공황이 오면 시간을 체크하라고 했다. 그 시간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니 그 정도만 참으면 괜찮아진다는 것이었다. 신에 대한 믿음. 나는 불안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신의 존재를 느끼게 됐다.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신이 인간을 만드실 때 정말 정교하게 만드셨단 생각이 들었다. 이 세상에 공황으로 죽는 사람은 없으며 그것도 신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가끔씩 운명론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인체의 신비 같은 것을 보면 이렇게 정밀하고 완벽하게 잘 만든 주체,
우리의 예상을 훨씬 초월한 능력을 지닌 어떤 존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 세상의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조차도 신의 존재를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것이라고 짐작해 본다. 실제로 신에 대한 믿음은 공황에 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예측만으로 공황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그러기엔 우리 인간이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다. 인간은 원래 나약한 것 같다. 나는 한때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만큼 강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사춘기 때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는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인생 무상이라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까지나 귀여운 외모로 모두의 관심을 받을 수는 없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며 건강이 나빠지기도 한다. 이것들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결국 과거 나처럼 아무리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 변하는 세월 앞에서는 모두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삶을 너무 힘들게 한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래 나약하며 세상은 내 의지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하지 않고 항상 온전한 존재에게 자세를 낮추고 기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미약한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공황이 왔다고 믿는다. 공황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도 결국에는 내가 괜찮아질 거란 예상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의지만으로 공황을 이겨낼 수 없다. 공황이 올 때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예측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에게 의지하고 두려울 정도의 경외감과 신비스러움을 간직하고 산다면 그것 자체로 나에게 경이로운 일이 될 것 같았다. 몸이 건조하지 않고 필링이 충만한 감동적인 삶 말이다. 어느 날 나는 그런 삶이 궁금해졌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존재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초월적인 어떤 것과 신비로운 관계에 놓이고 싶었다. 그것은 사람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까 기대를 하면서. 인지행동 치료. 의사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이 벤 다이어그램이다. 공황은 우리의 불안과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각과 행동, 생리 이 세 가지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어느 하나라도 변화를 주면 저절로 불안한 감정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우리 멤버는 2달 동안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바꿔나갔다. 일단 생리는 단전호흡과 근육 풀어주기 같은 운동에 관련된 것이다. 공황과 불안의 극복 책에서는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불안은 같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임상실험을 통해 밝혀냈다고 적혀 있다. 그래서 몸에 힘을 빼고 단전호흡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서 오감을 활용한 여러 가지 명상법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명상을 하루에 30분씩 정기적으로 하면 불안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공황이 일어났을 때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운 것 같은 공통적인 증상들이 있다. 공황 시에 경험하는 그런 감각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공황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현상에 적응되어 당황하지 않게 하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 흔들기, 숨 멈추기, 제자리 돌기, 빨대로 호흡하기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공황이 가슴 뛰는 증상이 조금 사라드는 것도 이와 비슷한 원리인 것 같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매일 숙제를 주어서 자신들이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커피 마시기, 술 마시기, 엘리베이터 타기, 비행기 타기, 복잡한 백화점이나 마트 가기 등등을 체계적 둔감법, 조금씩 두려운 대상에 다가가는 방법을 이용하여 천천히 접근해 보라고 했다. 만약 그 상황에서 공황이 일어난다면 자신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시면서 안심시켜줬다.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 공황이 일어나도 오래 가지도 않고 의도된 상황에서 공황이 일어나는 것은 더 좋은 일이라고 했다. 의사 선생님은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것이 그 불안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라면서 그 힘든 상황을 부딪히라고 재차 강조했다. 생각. 내가 봤을 때 이 생각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던 것 같다. 공황이 오기 전 짧은 순간이지만 분명히 그 상황이 위험하다는 잘못된 생각이 주입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잘못된 생각을 논리적으로 바로잡고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면 공황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엮이는 적 사고 기록지가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이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 진짜 불안이 싹 없어지는 것 같았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해보는 것은 이색적인 경험이었지만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 공황장애는 100% 완치가 없다고 흔히 말하지만 이 세 가지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90% 이상 공황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 행동, 생리 이 세 가지 접근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의 목적이었다. 행복은 헬스다. 열심히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장소를 알아보고 프로그램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전까지만 해도 엄청 우울했던 기분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건강해질 것이란 기대가 있어서였는지도 모르겠다. 역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같다. 내가 경험한 인지행동 치료는 절반의 성공이었던 것 같다. 최소한 내가 인지행동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공황이 없이 건강했다. 분명 치료에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귀찮고 힘들었다. 이 프로그램 도중에 한 명이 떨어져 나갔다. 그분은 진주에 살았던 사람인데 창원까지 매주 오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그램에 빠지는 사람이 늘고 의사 선생님의 숙제도 빼먹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인지행동 치료가 헬스장에서 땀 뻘뻘 흘리며 운동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헬스장에서도 운동이 힘들어서 항상 빼먹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명상의 경우 의사 선생님은 하루에 30분을 권장했지만 솔직히 하루에 10분 하는 것도 귀찮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작성할 때에도 의사 선생님은 소크라테스의 반문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계속 반박하는 과정을 적어오라고 했는데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의사 선생님은 이 과정이 얼마나 귀찮은 노동인지 알기는 알았을까.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적 행복과 관련된 일에서조차 물리적인 편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께 질문을 했다. 선생님께서 이제 내준 숙제를 하는 것이 너무 귀찮고 힘이 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 선생님의 대답. 노력 없이는 공황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굳이 공황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머리 흔들기, 숨 멈추기, 제자리 돌기, 빨대로 호흡하기 등은 그냥 고통스럽기만 하고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러웠다. 커피나 술을 억지로 마시는 노력이 공황을 극복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될까? 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공황이 완전히 나은 지금 커피나 술을 예전보다 잘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니 상관없지만 싫은데 억지로 비행기를 타거나 사람이 복잡한 장소에 가는 등의 행동으로 광장 공포를 극복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어떤 장소를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의 증상일 뿐이고 그 증상은 내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증상과 직접적으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만 더 초췌해진다고 생각한다. 원래 우리의 모든 감정은 심각할 때는 심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사라진다.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한때 죽도록 좋아했던 사람도 몇 년 뒤에 보면 자기가 그녀를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사랑은 상황에 맞게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의식적으로 아빠와 애착이 있는 여성은 소개팅에서 만난 나쁜 성향의 남자에게 사랑을 느낀다. 혹은 부모와 갈등이 있으면 반동 형성으로 부모와 정반대의 성향의 이성에 끌리기도 한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그 상처를 치료해준 사람에게 빠르게 끌리기도 한다.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랑은 부모와의 갈등이 소멸하거나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거나 자기 마음의 생체기가 끝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때는 심각했더라도 말이다. 사랑에 심각하게 빠진 상태에서 그 사랑을 억지로 밀어낼 필요가 없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거나 상황이 바뀌면 저절로 그 감정은 사그라들 테니 말이다. 공포도 마찬가지다. 내가 공황이 심각했을 때는 참 사소한 것들에게도 감정 기복이 심했다. 가령 날씨가 안 좋으면 내 기분도 우울하고 불안했다. 일주일간의 일기예보를 아침마다 강박적으로 보던 때도 있었다. 불안이 쉽게 생성되고 내 삶이 빠르게 전이됐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둔감할 정도로 날씨를 안 보고 산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좋다. 이렇게 내 상황이 바뀌니까 그 심각했던 감정들도 쉽게 사라졌다. 원래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사람도 자기 내적 갈등이 해결되는 한순간에 그 증상이 말끔히 사라지기도 한다. 그 당시에 우울, 두려움이 정말 미칠 듯이 우리를 괴롭혔더라도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모든 감정 증상을 쉽게 잃어버린다. 우리는 나쁜 감정 혹은 그 당시의 생각들에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 당시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그것이 무한대로 심각할 수 있지만 내 상황이 조금만 긍정적으로 바뀌면 내 일에 만족하고 자립적인 힘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엮이는 적 사고 기록지가 중요한 이유.
내가 보기에 우리 대부분은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세균처럼 자신의 발끝까지 포진돼 있는데도 그저 반감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인지행동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에는 어떤 생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의 정체는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기분이 매우 다운되었을 때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잠시만 생각하면 그 이유는 분명히 나온다. 자세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오늘 3년 만에 치과에 가는 날인데 통증이 너무 심하면 어쩌지? 내지는 어젯밤에 내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이 떨어졌던데 내 자산이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다소 과장된 걱정들이 숨어 있다. 치과에 가면 어차피 마취하기 때문에 고통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주식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내 자산이 한 번에 날아가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자동적 사고들을 손쉽게 찾아내 고칠 수 있다. 그러면 한결 기분이 나아진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노력을 잘 하지 않는다. 그냥 우울하면 우울한 채로 불안하면 불안한 채로 자신을 무책임하게 내팽겨치는 것이다. 심리학자 아론 백은 어린 시절 팔이 부러져 감염된 것이 폐혈증으로 치명적 상태까지 진전된 경험이 있는데 이로 인해 불안 증세와 공포증을 지니게 되었고 자주 학교에 결석하게 됐다. 이런 일들이 백 자신을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신념을 갖게 만들었다. 게다가 1학년에서의 유급 경험으로 자신이 멍청하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무기력하게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신념, 자신의 건강이 악화돼 곧 죽을 것이라는 신념에 지속적으로 이에 일치하지 않는 증거들을 내세워 강하게 반박했다. 그 결과 그는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극복하고 밝은 정서로 또래보다 1년 먼저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그는 이런 자신의 경험을 응용시켜 인지치료를 창시했다. 이렇게 매일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찾아내 수정하다 보면 우리는 단순히 불안장애나 우울증의 치료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행복감이 불쑥 자신에게 찾아드는 것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믿음.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소크라테스의 반문법을 활용한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찾기 위해 사람들에게 항상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를 적을 때 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이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내가 눈이 오는 날에 고속도로 한복판에 있는 상상을 하면 죽을 것 같다고 말을 하자 그 사람이 내게 난 이해를 못하겠다. 그게 뭐가 무섭냐? 난 오히려 재미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를 적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들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던 때였다. 스스로 분석해보니 나는 무의식적으로 폐쇄된 공간에 있는 것이 당연히 내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공간에 갇힌 것만으로는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단순히 어릴 적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마루타 영상을 보고 겁을 먹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심리학자 왁스는 생후 1년이 안 된 어린 아이에게 흰쥐를 보여주면서 요란한 징소리를 내어 아이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 과정을 단지 7, 8회 반복하는 것만으로 아이는 흰쥐 공포증 환자가 되었다. 이 실험에서 갇힌 공간이나 흰쥐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아주 어릴 적에 혹은 자라면서 잘못된 논리적 상관관계로 인해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어서 그렇게 두려움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 번도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믿음을 심리학에서는 핵심 믿음이라고 한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못된 핵심 믿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한 여성은 연애를 할 때 남자들에게 의심이 많고 질투를 많이 했다. 그런 습관 때문에 본인도 힘들어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거에 사귀던 두 남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 때 그들이 그녀를 떠났다고 한다. 그 사건이 그녀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남자를 사귈 때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귀찮게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남자들도 그 행동을 좋아할 것이라고 믿었다. 내가 봤을 땐 이것도 보편적인 믿음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애 경험 2번만으로 잘못된 믿음을 쉽게 형성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몇 가지의 팩트만으로 쉽게 잘못
잘못된 믿음을 형성하고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그 잘못된 믿음이 오래 지속되면 핵심 믿음이 되는 것이다. 이런 핵심 믿음이 잘못된 생각이구나, 남들은 전혀 나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구나를 깨닫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잘못된 핵심 믿음을 처음 깨달았을 때에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과 같은 혼란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내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 마음으로 말고 그냥 내 머리로라도 그때부터는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기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믿음들에 의심을 항상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역기능적 인지도식. 우리는 왜 항상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까? 우리가 너무 나쁜 뉴스들만 봐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아는 한 여성은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우리나라가 무서워서 진심으로 이민 가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착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뉴스는 왜 나쁜 1% 케이스를 확대해서 보여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 나는 공황이 심한 사람들은 뉴스를 안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포털 사이트, 인터넷 첫 화면으로 설정하면 안 좋다. 거기에 뉴스가 많이 뜨기 때문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매일 유례없는 테러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그것들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겠지만 어떤 형상의 심각성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느낌도 분명히 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도 뉴스에서 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자세히 알려주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친절히 알려주기 위함인가? 뉴스는 부정적인 사실을 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로 끌어올려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안을 더 증가시키도록 한다. 역기능적 인지도식이라는 말이 있다. 노이로제 환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 중에 10가지 사실 중 9가지가 긍정적이어도 굳이 한 가지 부정적인 사실에 더 집착한다는 말이다. 이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다. 예전에 어떤 옷 대리점에 우연히 갔다가 청자켓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사이즈 95와 100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는데 95는 좀 타이트한 것 같고 100은 좀 헐렁한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이 되었다. 결국 100을 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진짜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옷이 너무 크면 어쩌지? 좀 비싸게 주고 샀는데 집에 있는 옷이랑 안 어울리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들로 진짜 괴로웠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분명히 아까 옷을 사러 가기 전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원하는 것을 분명히 얻었는데 말이다. 정말 긍정적인 생각 1%도 없이 고민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이다. 가령 옷이 잘 맞아서 완전 잘 어울릴 수도 있지 않은가. 게다가 옷이 안 맞아서 다시 바꾸는 건 어렵지도 않고 집에 있는 옷이랑 잘 맞든 안 맞든 내게 새 옷이 생긴 것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닌가? 나는 어릴 때부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했다. 그땐 컴플렉스를 느꼈던 부위도 참 다양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그저 앳되고 심각할 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 당시 왜소한 몸, 작은 키, 반곱슬머리부터 목이나 발목, 손 등의 전까지 너무 사소해서 언급하기 웃긴 것들도 많다. 또 어찌나 그것에 집착을 했는지 아침에 발견한 여드름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던 경우도 있다. 그러다 그 여드름이 없어지고도 다음 날이 되면 또 다른 컴플렉스로 고민했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마 난 낭떠러지 위에서도 여드름을 쥐어짜면서 울상을 찍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왜 항상 남들보다 불리한 점들만 의식해 그것을 더 증폭시키고 심각한 수준으로 격상시키면서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조금 튀어나온 삶의 불리한 점을 억지로 끄집어내고 아예 없는 단점을 기어이 만들어서라도 고민을 계속하고 싶은 모양이다. 한 가지가 해결되어도 계속 이어지는 컴플렉스처럼 우리들에게 불리한 것들은 항상 산재해 있는 것 같다. 또한 자신에게 감사하고 유리한 것들도 손을 뻗으면 항상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을 집을지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런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삶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서 적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다. 기록만이 살 길이라고. 나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수첩 선물을 자주 한다. 뭐라도 적으라고 주는 선물이다. 만화처럼 웃자. 나는 공황이 있다는 사실을 가족과 친한 친구 몇 명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에게 거의 말하지 않았다. 내가 정신과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공황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질 때가 많다. 그래서 공황을 애써 숨기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무모함이 더 큰 공황을 가져오기도 했다.
인제행동 치료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들은 전부 나처럼 공황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 상태도 심각했다. 우리는 같이 밥을 먹기도 했는데 대화의 시작과 끝은 온통 공황 이야기뿐이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서로 알고 있었기에 공황을 감출 필요도 없었다. 분위기도 심각하지 않았다. 사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사람들은 웃으면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공황을 꾹꾹 감췄을 때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공황이 사라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나는 이 장면이 만화 같다고 생각했다. 내가 예전에 뽀로로 만화 영화를 보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다. 만화에서는 내레이션으로 그 꼬마 친구들이 낚시를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전복이 되고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일어나 보니 무인도였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다. 그 친구들이 깨어나서 대수롭지 않게 대화를 이어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사건이라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인가. 만화라는 장르의 특성 때문에 그 장면을 시청하는 우리들도 꼬마들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을 큰일 아닌 듯 여기고 그냥 웃으면서 보았을 것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날의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 현장에 있었거나 가까이서 테러를 목격한 이들에겐 그 사고가 평생 잊히기 힘든 큰 외상이었을 것이다. 대학교 수업 중에 그들이 심리치료를 받는 모습을 영상으로 봤는데 대충 이랬다. 5에서 10명이 짝을 지어 앉아서 그때의 일을 웃으면서 만화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나는 저게 뭐 하는 거지? 궁금했다. 한 사회복지사가 해설하는데 저것은 하나의 트라우마를 단순한 에피소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저런 작업을 반복하면 사고를 겪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들이 겪은 심각한 사고가 그저 대수로울 것 없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게 된다고 했다. 개그 콘서트에서 사람의 많은 아픔을 웃음의 소재로 쓰는 것처럼 그런 개그엔 유난히 더 웃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직면한 끔찍한 현실을 개그 소재나 만화와 같이 여긴다면 삶을 살기가 훨씬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공항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것을 감추지 말고 만화 보듯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크게 웃어버릴 수 있다면 그런 착시 현상 속에서 진짜 힘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다들 힘들어도 웃자. 공황이 주는 작은 위로. 인지행동 치료 집단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A양, 그러고 보니 내가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한 가지 도움이 된 것이 있어. 매일매일이 공포인데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A양, 내가 공황장애를 앓기 전에는 지독한 우울증이 있었거든. 근데 공황장애가 찾아온 뒤로는 우울증이 없어졌어. 신기하지? 참새, 왜 그럴까요? A양, 우울증을 신경 쓸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인 것 같아.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와 싸워야 하는데 우울할 마음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있겠어? 공황을 오래 겪어본 사람은 안다. 공황이 약해지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이 심해질 때는 확실히 우울증이 사라진다. 원래 우울증이 공황보다 강렬하진 않지만 지속적이고 서서히 내 정신을 오염시키는 어떤 면에서는 공황보다 더 무서운 놈이다. 3장. 공황보다 빠른 행동. 생각하지 마라. 공황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생각이 많다. 그 사람들은 내게 이런 말을 한다. 비행기를 오래 타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만약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라도 하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또는 제가 뱀을 무서워하는데 지나가다가 뱀을 만나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때문에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느라 자신의 온 힘을 다 쏟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오래 하니까 공황이 오는 것이다. 내게 처음 공황이 왔을 때도 망망대해 위에 사람이 혼자 배를 타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를 10분 넘게 생각하다가 공황이 왔다. 이런 걱정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치더라도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공포스럽지도 않다. 나는 평소에 어떤 공간에 갇히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내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는 의외로 침착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폭설 때문에 차가 정체되어 순간 당황한 적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마음이 안정이 되었다.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걱정하는 일이 현실이 되어도 생각보다 무섭지 않다. 우리가 산에서 호랑이를 실제로 만났다고 치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무서움을 느낄까? 나는 아니라고 장담한다. 살기 위해 있는 힘껏 도망을 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싸우는데 온 신경을 다 쓸 것이기에 호랑이를 무서워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우리가 하는 걱정들이 대체로 실전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두려운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이런 걱정들만 하지 않으면 공황은 절대 오지 못할 것이다. 붓다가 어릴 적 벌레가 3개 잡혀 먹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는 이라는 유명하다. 붓다는 벌레가 꿈틀거리는 것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신의 영역이고 우리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 않을까? 그건 그냥 벌레가 고통 없이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한 것일 수도 있다. 벌레가 참 아프겠구나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불과하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정확하게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생각만으로 계속 고통을 만들고 있다. 붓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깨달은 사실도 아마 생각은 다 쓸데없다 일 것이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우울한 상태에서 지금 내 상태는 왜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거지? 내 마음이 영영 고장이 난 건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것도 다 쓸데없다. 지금 현재 분별력으로 미래의 일을 걱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우리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며 소개팅을 하기 전의 마음과 하고 난 후의 마음이 다르며 여행을 가기 전의 마음과 간 후의 마음이 다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앞으로의 상황까지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모든 생각을 멈추고 아무 행동이라도 해야 한다. 나는 윌리엄 글래서라는 심리학자를 알고부터 인생이 달라졌는데 이 심리학자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클라이언트를 상담했다. 우울증으로 찾아온 내담자에게 마라톤이나 등산을 권하기도 했다. 아무튼 계속 뭔가 하라는 것이었다. 그때 당시 내 미니 홈피에는 생각하지 말라고 적혀져 있었다. 생각은 아무 힘도 없으니 일단 내 몸부터 움직이고 보자는 의지였다. 나는 지금도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생기면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묻는다. 부정적 생각이 들 때 걱정을 하면 안 된다. 이때는 두 가지 대처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부정적 생각을 반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관심사를 찾아 행동하는 것이다. 부정적 생각을 반박하는 것은 물론 큰 도움이 된다. 좋은 생각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저 생각일 뿐이지만 종이에 긍정적인 뭔가를 적는 것은 행동이 된다. 하지만 그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각이란 것이 중독성이 있어서 안 좋을 땐 안 좋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진다. 웬만한 의지가 아니면 이 모든 부정적 생각을 잡아내서 일일이 비판하는 것이 힘들다. 우리가 흔히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말을 한다. 인지행동 치료를 받다 보면 이 말을 실감하게 된다. 내가 사는 것이 좋으면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사는 것이 나쁘면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을 바꾸려고 할 때는 자신의 상황을 같이 바꿔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실연을 당했다고 치자.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여자가 어디 이렇게 한 명뿐이냐? 내가 그녀에게 차인 경험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연인에게 차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이런 말만으로는 당장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야 내 귀에 들어온다.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소개팅 건수를 하나라도 더 잡는 편이 낫다. 우리가 우울에 휩싸였을 때도 그 우울을 이겨내려고 난 슬프지 않아. 난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일기를 쓰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이 생각에 더 힘이 실리려면 신나는 영화를 보거나 여행 약속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된다. 힘들었던 공무원 시험 준비. 학교에 복학하고 실컷 놀다가 졸업할 때가 다 돼서 공무원 공부를 조금씩 시작했다.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도 공황이 가끔씩 왔다. 난 사실 그때 공부를 마음껏 하고 싶었다.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해서 남들이 다 똑똑하다고 인정해주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다. 단순하게 공부에만 몰입하는 다른 친구들이 진심 부러웠다. 그런데 나는 집중만 하려고 하면 공황이 어김없이 찾아오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다. 나는 항상 공황이 올까봐 긴장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 내 의식은 합격에만 머물지 않고 이 순간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한다는 강박으로 깨어 있었다. 공황이 오면 짜증나게도 1, 2일 정도는 공부를 전혀 할 수가 없었다. 경쟁자들은 독서실에서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공황 때문에 내 마음의 안정을 우선 취해야 했다. 공원을 천천히 산책했으며 남들은 잘 가지 않는 고요한 길에 머물러 평화로운 생각을 하려고 했었다. 친구를 불러 가까운 바닷가를 가거나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밥 먹기도 했다. 그렇게 현재를 느끼고 나서야 그 다음날 공황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었다. 정리하면 그 당시 나의 바람은 두 가지였다. 1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 2번 내 마음이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나는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해 억지로 시간을 정해서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공부도 할 수 있고 갑자기 치고 오는 공황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본적으로 나의 우선 욕망은 1번이었다. 그렇게 그 힘든 시기를 버텼던 것 같다. 나는 1번 성공
위해서 2번 평화를 희생만 했지 한 번도 2번을 위해 1번을 희생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건 보편적인 문제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휴가를 갈 때 자연을 보고 머리를 식혀서 일의 능률을 더 올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한 번도 휴가 그 자체가 삶에서 목적이었던 적이 거의 없다. 당시 공항에 왔던 이유도 삶의 여유 없이 강박적으로 공부를 하는 데서 비롯된 것 같다. 그리고 공무원 공부가 원래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공무원 시험을 1년 만에 합격할 줄 알았다. 난 공항에 오기 전에도 공부를 잘했고 웬만한 자격증 시험도 한 번에 바로 붙었기에 이것도 그런 건 줄 알았다. 나는 저녁 8시가 되면 공부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쉬었다. 사실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있을 인내력도 없었지만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공황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이전까지 봤던 시험과는 달랐다. 시험 범위도 걷잡을 수 없었고 난이도 자체도 높았다. 나는 이론 중심으로 공부했지만 그런 원론적인 것도 다 필요 없었다. 그냥 블랙홀 같이 변칙적인 문제들이 별처럼 쏟아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맞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었다. 이런 게임에서는 공부를 못해도 그냥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어려운 공무원 시험 문제를 맞히는 사람을 동경했지만 사실은 답을 맞히는 사람도 그것을 알고 푸는 것이 아니다. 그 특유의 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수많은 기출문제를 서예처럼 멍 때리며 풀었던 사람만이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촉이 폭발할 때 우주의 신비에 가깝게 찍은 것이 다 들어맞는다. 공무원 시험은 그런 것이었다.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없었던 나는 그 이후로 계속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졌다. 노 시크릿. 시크릿 책을 28살 때 처음 읽었다. 본격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때였다. 책은 신선했다. 원하는 것을 리얼하게 꿈꾸면 현실로 이루어진단다. 책 속의 많은 사람들은 온통 밝은 미래를 원했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어떻게 미래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소원을 이룰까 조금 의아하기도 했지만 책에서는 우주의 힘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했다. 그럴듯했다. 나는 그때 공무원 시험 빨리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서 의심 없이 시크릿을 믿었다. 상상 속에서 나는 당시 좋아하는 아이에게 나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 이제 황주사야 라고 말했다. 엄마가 기뻐하며 아파트와 차도 사줬다. 여자 후배들에게 축하 전화가 이어졌다. 최신 정장을 입고 시청에서 약간 도도하게 일하고 있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다. 친구는 내가 더 생생하게 미래를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내 탓이었다. 난 의기소침했지만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밝은 미래를 상상했다. 그렇게 또 1년을 버텨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또 떨어졌다. 그땐 데미지가 커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도 마지막 힘까지 탈탈 털어 밝은 미래를 기대했다. 세 번째 시험에서 또 떨어졌다. 진짜 죽을 뻔했다. 몇 년이나 공들인 그 시간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나이는 되돌릴 수 없이 늘어가고 몸은 쓸데없이 비대해졌다. 내 현재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온몸을 쥐어짜도 더 이상 미래를 바랄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질 않았다. 공무원들을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았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내 마음을 돌보지 못했다. 아무런 방어막 없이 뾰족한 화살을 그대로 안고 주저앉았다. 난 그제서야 시크릿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대학 1학년 때 처음 사귄 아이가 생각났다. 그녀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다.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내가 마비될 정도로 그녀에게 집착했다. 마음껏 그녀를 좋아하도록 내 마음을 놓아주었다. 2달 뒤 그녀는 날 부담스러워했고 결국 헤어지자고 말했다. 집착이 크면 실망도 크다. 나의 그 방임이 그대로 상처가 되어 내게 돌아왔다. 마실 줄도 모르는 술을 억지로 먹고 그녀에게 전화해서 매달렸다. 이후로 나는 문대 여자들과 적지 않는 썸과 사귐을 반복했다. 쿨하게 헤어진 애들도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아프지 않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여자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거리를 유지하면 됐다. 몇 번 아파보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기대하게 된다. 우리가 삶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그 무엇에도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내가 잠시 그것을 잊고 살았다. 애초부터 시크릿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유인력을 믿으면 마트에서도 주차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내가 믿었다니 경쟁 사회에서는 모두가 다 원하는 꿈을 꿀 수는 없다. 기대는 아예 안 하거나 적당히 해야 한다. 오히려 기대가 없을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다. 육체적 피로가 공황을 유발하진 않는다. 공무원 시험이 전혀 가능성이 없었다면 차라리 쉽게 공부를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2011년에는 시험 결과를 보니 창원시가 다른 지역으로 원서를 넣었으면 합격했을 점수였다. 그리고 그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내게 실토했다.
나는 시험 범위도 정리해야 했고 마음의 준비도 해야 했는데 그 사실을 감당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 사건 자체가 내게 엄청 큰 트라우마가 되었던 것 같다. 그 시험을 아깝게 떨어지고 다시 독서실에 앉아 있는데 공부가 되지는 않았다. 주위 사람들의 합격 소식도 들려왔다. 나는 혼자서 쓸쓸히 밥을 먹고 이미 들었던 동영상 강의를 또 들었다.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았다. 이때는 공황보다도 우울증이 더 심했던 것 같다. 그 어두컴컴한 독서실을 나와 사회복지기관의 면접을 봐서 합격했다. 정확히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장애인 인권센터에 가까웠다. 그곳에서 나는 정신없이 바빴다. 장애인들의 손발이 되어 장애인들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집에까지 차도 태워주는 일까지 별의별 일을 다 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기본이 밤 10시까지 일을 했다. 감사가 있을 때는 밤을 새기도 했다. 낮잠 잘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오후 3, 4시가 되면 커피를 마셔도 잠이 와서 죽을 것 같았다. 그래도 난 그 일이 좋았다. 바쁘게 살다 보니 헤어진 전 여자친구 생각을 많이 안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나와 비슷한 또래의 직원들이 많아서 외롭지도 않았다. 그리고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고 보도자료를 만드는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 만족감을 줬다. 그리고 그곳 대표님이 2012년 총선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였는데 만약에 당선되면 나한테도 어떤 혜택이 돌아올 것 같았다. 그래서 더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했던 것 같다.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는 조금만 무리해서 공부하면 공항이 바로 왔는데 사회복지사 일은 밤을 새워도 공항이 오지 않았다. 나는 그때 육체적인 피로가 반드시 공항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일을 내가 좋아해서 열심히 하는 거라면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공항은 오지 않는다. 방황. 사회복지사 일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다. 거기서는 한 달을 힘들게 일해도 월급이 겨우 100만 원을 조금 넘었다. 앞으로 잘 된다는 비전도 딱히 없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우리 사업을 관리하는데 그들의 갑질도 꼴보기 싫었다. 나도 공무원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의뢰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명령을 따라야 하니 미칠 것 같았다. 무엇보다 내가 일하던 때에 우리 단체의 주도로 교육청 앞에서 큰 규모의 시위가 있었다. 교육청 앞에서 천막 치고 시위를 했는데 집에 3일 동안 못 들어간 적도 있었다. 같이 일하는 직원 이외의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하나도 없었다. 한 번은 길거리에 1인 시위 나갔다가 진짜 춥고 배고프고 서글퍼서 결국 사표를 냈다. 그 이후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조선소에서 경비를 하기로 했다. 거기서는 월급도 많고 시간도 많았다. 조선소에서는 50명이 넘는 경비가 있었는데 2명 이상 함께 근무하는 경우도 잦았다. 같이 일하는 경비들은 대부분 나이가 50대 이상이었다. 나는 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거의 예전 다니던 회사에서 일찍 잘리거나 사업 실패 등의 아픔을 겪고 오갈 데 없이 여기로 온 사람들이었다. 가정도 대부분 파탄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이 사회 바닥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에게 삶은 맨정신으로 버티기엔 버거운 것이었다. 그들은 추억 이야기를 자주 했다. 자신이 잘 나갔던 80년, 90년대 이야기였다. 어떤 희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삶의 의미는 오로지 과거에만 있었다. 그들은 매일 술을 마셨다. 자신의 신세를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술 먹는 자신이 싫어서 또 술을 먹고 계속 악순환이었다. 술과 도박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여자들이 그들을 위로했다. 세상에서 가장 저질스러운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였다. 난 24시간 내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멘탈이 붕괴되는 것 같았다. 나는 서서히 그 짙은 무기력이 내게도 전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조선소의 겨울은 미치도록 춥다. 몸이 아플 정도로 매섭다. 얼굴은 빨개지고 입에서는 김이 난다. 새벽 6시 나는 무장하고 산 중택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향한다. 24시간 중 퇴근 전 마지막 2시간이 제일 고되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산속에 홀로 떨어진 느낌이다. 자동차의 라이터가 멀리서부터 고요함을 깨고 서서히 다가온다. 이곳에 흙과 돌까지 다 얼어있다. 조그맣게 고인 물도 바짝 얼어 반짝인다. 한기가 뼛속까지 뚫는다. 이 추위를 버텨낼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다. 위성에서 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과 내 방의 침대까지의 거리는 1cm도 안 되겠지? 여기 오기 전 나는 따뜻한 내 방 두꺼운 이불에 파묻혀 엄마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집에서 불과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 이런 세상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했다. 가끔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난 왜 이 낯선 곳에 있지란 생각이 들었다. 가끔 초소에 있으면 산벌레들이 기어 들어온다. 거미들이 줄을 치고 두꺼비들이 큰 몸집을 드러낸다. 참 무의자연적이다. 직원들이 전부 퇴근하고 귀뚜라미 소리 요란한 밤이 되면 적막함이 찾아온다. 주위에는 온통 어둠뿐이다.
무전기에는 몇 시간 동안이나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나는 처음에는 이런 조용함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참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에는 세상과 단절이 되어 버려진 느낌까지 들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쓰고 있다는 느낌은 소외감과 연결됐다. 절대 무서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여기는 나밖에 없다. 지나다니지도 않는 사람을 계속 경계하면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군대에서 경계 서는 군인들이 왜 미치는지 알 것 같다. 그 시간 삶의 의미가 급속하게 미약해진다. 여기는 내 특기와 역사가 모두 묵살되었다. 직업은 돈만으로는 합리화될 수 없는 성질이었다. 이때 공황이 더 자주 찾아왔으며 최고로 힘들었던 시절을 보냈던 것 같다. 나는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갔다. 표정도 일그러졌으며 세상에 대해 비협조적이었다. 나는 경비들에게 내가 그들과 다름을 어필했다. 나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이다. 공무원 시험도 아깝게 떨어졌다. 여차하면 여기를 그만둘 것이다.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희미해져가는 정체성을 붙잡으려고 애썼다. 생각해보면 난 당시 공무원 시험 떨어지고 사회복지사, 조선소 경비 일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탐색했던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존경하는 어떤 이상이 있다. 그 이상에 맞는 일을 찾을 때까지 다들 이렇게 방황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런 일들이 내 몸에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했다. 내가 그 불편하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내 무의식은 민감하게 나의 환경이 내게 잘 맞는지 아닌지를 알아차린다. 그 무의식은 공황을 만들었고 그 공황은 나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환경이 나타날 때까지 나를 괴롭혔다. 죽기밖에 더 하겠나. 한가로운 휴일 오후에 나는 조선소 초소를 쓸쓸히 지키고 있었다. 답이 안 나오는 미래, 더 심하게 조여오는 공황으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불안 속 헤엄을 치고 있었다. 앞은 깜깜했고 내가 내딛는 한 걸음에 1톤 정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갑자기 밤이 오는 것이 무서워졌다. 또 공황이 올 것 같았다. 내일 아침까지 이 칠흑 같은 초소를 지키며 시간을 버텨내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내 삶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었다. 난 그 순간만 피하기 위해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저 친구의 딱 한마디가 내 안에서 폭발했다.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때 내가 받은 위안은 가히 엄청났다. 남들은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오늘도 죽고 어제도 죽은 사람 늘렸는데 나만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 조선소의 모든 철근을 다 짊어지고 살 게 뭐가 있나. 이러다가 힘들면 그냥 죽으면 되는데 내가 꽉 움켜쥐고 있는 내 목숨,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사람들은 밥 먹다가 시위하다가 남들 좀 보라고 살기 싫어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 2차 적자 픽 쓰러져 죽기도 한다. 내가 가진 강박에 대해서 깨달았다. 내 목숨이 전 우주에서 유일하고 특별하다는 의식으로 이 세상을 살았다. 지나치게 죽음을 배척해왔다. 내 삶은 천년만년 완벽하고 영원해야 한다고 믿었다. 우주에 비하면 내 존재는 참 티끌인데 말이다. 그렇게 온 신경을 다 쏟으며 초조하게 지켜낼 것이 없단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또 다른 내 친구는 캐나다 유학 당시 어마어마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바로 앞에서 직접 목격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친구는 그 자연의 웅장함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 방향, 죽음의 고통조차 깜빡 잃어버리고 거기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했다. 그 현상은 이 세상 모든 골치 아픈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친구의 무의식적 신기루가 아니었을까? 인간이란 어쩌면 자연이나 신 앞에서 티끌만큼이나 작은 존재가 아닐까? 나는 인간이 무척 작은 존재이고 우리가 겪는 죽음의 고통 따위도 별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자연과 신은 모든 예측을 뛰어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은 매우 미약한 것일 수도 있다. 내가 아무리 아파봐야 그 고통은 나이아가라 입장에서는 티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아무리 발광을 해도 그 작은 죽음 앞에 우리의 모든 공포도 결국 심각성을 잃어버리고 만다. 게다가 인간의 마지노선, 즉 죽음은 생각보다 흔하게 주위에서 연출되고 있었다. 당시 내 안에 암세포처럼 번진 두려움을 없애는데 죽음의 가벼운 만큼 좋은 약이 없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했다. 어릴 적에 죽음 자체가 온몸을 마비시킬 정도로 두려웠는데 그땐 죽음이 있기에 위안을 얻었으니 말이다. 피하지 말자. 나는 공항에 올까봐 무서워서 익숙한 창밖을 벗어나 멀리 간 적이 거의 없다. 멀리 가면 큰일 나는 줄 안다. 서울에도 딱 3번 가봤는데 그때도 오래 있질 못했다. 내 인생의 비행기도 수학여행으로 제주도 갈 때 죽을 각오하고 딱 1번 타봤다. 친구들도 나랑 어디 놀러 가는 걸 포기했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했을 때도 슬펐던 게 아니라 오로지 무서웠다. 나는 여자친구에게 부탁인데 네 말 이해했으니까 제발 헤어지자 라는 그 단어만 뱉지 말라고 애걸했다.
그 단어는 내게 있을 수 없는 금기어였다. 난 이 세상에 절대 뭔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의 유난히 많았다. 상황이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안전한 시나리오에서 벗어날 때 나는 마비가 될 정도로 떨었다. 어느 날 법륜 스님의 책을 읽는데 책 속에서 누군가 연인과 궁합이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할 때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궁합이 안 좋아서 너네 결혼하고 일주일 뒤에 남편이 죽는다고 치자.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일주일이라도 같이 살아봤다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좋아하는데도 마음에 두고 말도 한마디 못해보고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라고 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술을 마시고 깽판 쳐도 그런 모습까지 다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내라. 술이 부족한지 물어보고 술상을 더 내줘라고 말씀했다. 책에서는 이런 말들을 계속 무한으로 하는데 어떤 카타르시스가 몰려왔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스님은 웬만한 건 다 된다고 하셨다. 진짜 싫고 피하고 싶었던 그것을 오히려 더 하라고 하신다. 나는 최악의 일들을 피하는 데만 온 시간과 힘을 다 쏟아부었는데 스님은 그 불가능한 일들을 받아들이라고 하신다. 내겐 견고한 성 같았던 그 금기가 한낱 고정관념이었나? 내가 지금껏 온 힘을 짜내고 나를 혹사시키면서까지 금기한 것들이 그 정도 배척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었나? 내 친구가 했던 말,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 말의 여파는 오래갔다. 길을 가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건강이 악화되면 어떡하지? 미래의 내 삶이 암울하고 허약하면 어떡하지? 이런 만성적인 걱정들은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을 내 목숨을 위협했다. 내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내 대단한 목숨이었는데 친구 말을 듣고 마음을 놓아버렸다. 그때부터 고통, 죽음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물론 내가 그 무서운 것들을 받아들일 깜냥이 아직 안 된다는 것을 안다. 그래도 상관없다. 그냥 그것을 피하지 않는 내 태도만 있으면 된다. 말뿐이라도 좋으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나 라고 나 자신에게 말하고 노트에 적으면 신비롭게도 마음이 편해진다. 내가 저항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걱정, 죽음조차도 나를 전혀 괴롭히지 않았다. 그때 나는 확실히 죽음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고 했다. 우리의 감정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 행해지는 것이다. 내게 불편하거나 생소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 고질적인 습관대로 항상 피하는 행동이 반사적으로 나타났다. 어떤 현상, 사물이 뭔지 잘 보지도 않고 일단 그것을 피하고 봤다.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피하니까 무서워졌던 것이다. 그러니 저절로 실체 없는 공포가 공기처럼 나와 함께 숨 쉬었을 것이다. 공황보다 빠른 행동. 그 당시 7년을 알고 지냈던 친한 여자 후배가 내 전화를 받지 않고 나를 차단했다. 그 아이는 나보다 먼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내가 그 아이에게 심적으로 너무 의지를 많이 했다. 작은 다툼이 있었지만 그건 핑계였던 것 같고 사실은 내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소용없었다. 일방적으로 차단당한 기분이 이렇게 비참할 줄 몰랐다. 그녀는 어떻게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그녀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다. 그 사건 이후로 내 공황이 훨씬 심각해진 것 같다. 조선소에서는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 편히 말할 내 또래는 없었으며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때 인간관계의 단절이 공황을 가져온다고 확신했다. 내가 만약 술을 마실 수 있었더라면 나도 조선소의 노인들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을 것이다. 조선소 경비는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24시간 근무를 한다.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초소에 밤에 혼자 남아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다. 이대로는 못 버틸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심리학자 윌리엄 글래서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불안이나 우울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그때 약간 미쳤던 것 같다. 하루는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는데 예쁜 여성이 복도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 보는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평소에 나였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또 공황을 걱정만 하면서 하루를 보낼 것 같았다. 최소한 예쁜 여성과 이야기를 하면 내 의식은 온통 그녀에게 집중될 것이고 얼마간은 공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일단 살고 보자란 마음으로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저기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녀는 당황한 듯 하다가 결국 알았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최근 나에게 일어났던 힘들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공무원 준비 중이라는 그녀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날 위로해줬다. 그 이후로 혹시나 그녀와 썸을 기대했지만 그녀는 다음날부터 도서관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아직까지 미안하다. 나 때문에 괜히 공부할 장소만 없어졌을 것이다. 내 인생에 기억에 남을 만한 민폐였다. 그래도 나는 그녀로 인해 공황이 더뎌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 당시에는 내게 예쁜 여성만큼 공황에 맞설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는 없었을 것이다. 심한 공포와 맞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심하게 좋아하는 자극적인 어떤 것이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겠는가. 생각해보면 중학교 시절 공항에 왔을 때 내가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은 사춘기 때 가장 좋아했던 브랜드 옷과 아이템들을 다 끄집어내서 만지고 몸에 갖다 대보면서 자극했던 것이다. 그렇게 두려움에 온통 다 쏠려있던 내 관심을 어떤 다른 자극적인 것들로 억지로 옮겼던 것 같다. 내 행동은 생각보다 빨랐다. 그것이 유일한 전략이었다. 일단 회사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다.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사실을 블로그에 적기 시작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 서예학원도 등록했다. 창원에 독서 모임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도 가입했다. 그곳에선 내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즐겁게 놀고 있었다. 사회적 계급을 가리지 않는 따뜻한 보헤미안적 모임이었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 그래프가 아주 조금씩 상승했던 것 같다. 독서 모임 처음 가서도 내가 했던 행동은 예쁜 여성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물어보고 커피 마시자고 했던 일이다. 다행히도 그 쪽지를 받은 한 여성이 내 제안에 알겠으니까 만나자고 했다. 난 그때 갑자기 도서관 그녀와의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면서 그냥 다음에 모임에서 보자고 다시 문자를 보냈다.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것이다. 아무튼 공황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어떤 일이든 저지르고 나서 수습하는 편이 낫다. 내 의식이 불안하거나 우울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거칠게 행동하다 보면 날 떠났던 전 여자친구와 내 후배 생각도 덜 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공황보다 더 자극적인 어떤 것에 공황보다 반바짝씩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것이다. 명상과 메모의 힘. 나는 조선소를 그만두고 맥도날드에서 오토바이로 햄버거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그곳에서 심한 공황이 온 적이 있다. 그 당시 너무 바빠서 오후 3시부터 밤 10시 넘도록 저녁도 먹지 못하고 계속 배달을 하게 됐다. 7시간 이상 허기진 배로 주택가 아파트를 뛰어다니다 보니 머리가 핑 돌기 시작했다. 그때 공황이 온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배달 가방을 땅에 다 내려놓고 깊은 호흡에 집중하며 가로수 달빛 전등 사이로 천천히 10분 정도 걸었다.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해 그의 익숙한 음성을 듣고 나서야 안정을 찾고 다시 배달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때 왜 공황이 온 것일까? 그것은 우선 내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무리하게 몸을 움직여 어지러움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상태에서 약간의 어지럼증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밥 안 먹고 오래 뛰어다니면 어지러울 수 있다. 문제는 내가 그 가벼운 증상을 확대 해석해 공황을 느낀 것이었다. 이상심리학에서 공황은 어떤 신체 감각을 죽거나 미치거나 자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신호로 내 몸이 잘못 인식했을 때 일어난다고 했다. 분명히 나는 가벼운 신체 증상으로 내가 죽거나 자제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내 마음은 그 어지럼증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의 감정과 이성의 거리는 얼마나 먼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말을 내 마음이 알아줄까? 이런 고민 중에 발견한 것이 바로 명상이다. 예전에 명상에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세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암시를 하는 주체는 내 이성일 것이다. 책에서는 시끌벅적한 환경에서 내 마음이 주위의 말을 듣지 않지만 뇌에서는 알파파가 퍼지고 평화가 나를 지배하고 나면 좌뇌의 활동이 둔해져 내 마음은 타인 또는 내 이성의 어떤 메시지도 수용할 준비가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공황이 있던 날 내가 집에서 명상을 하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킨 후 나 스스로에게 가벼운 어지럼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아 라고 체면 걸듯 속삭인다면 그 이후부터 같은 증상이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이 그 메시지를 인식해 공황이 오지 않게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날 나는 명상을 한 후에 메모지를 꺼내 들고 가벼운 어지럼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 라고 기록했다. 그리고 2주 후에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마찬가지로 맥도날드에서는 매우 바빴고 오랜 시간 밥을 못 먹고 배달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상황은 예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다.
2주 전에 적었던 메모 내용을 무의식이 그대로 인식했는지 또 어지럼증이 있었음에도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고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긴 것이다. 이성이 스스로 세뇌하기가 성공했던 것이다. 너무 신기했다. 이것이 바로 명상과 메모의 힘인가? 라고 생각했다. 어떤 경우는 안 좋은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반박만으로 우리가 불안을 피해갈 경우도 있다. 이성의 힘이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논리적인 생각과 상관없이 불안한 기분에 휩싸일 때가 있다. 그것을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몸을 이완시키는 명상을 한다던가 기분이 좋아지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한 후에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논리가 동물에게 훨씬 힘있게 작용하기 시작한다. 명상과 메모 시 유의할 점. 상담자, 너는 상담 말다툼을 할 때 엄마한테 뭐라고 하니? 계속 그렇게만 해봐 라고 말했어요. 상담자, 다른 말도 했니? 내담자, 하여튼 엄마가 먼저 말싸움을 시작했어요. 상담자, 그게 아니라 네가 엄마한테 무슨 말을 더 했냐고. 내담자, 젠장이라고 했어요. 심리학자 윌리엄 글래서의 현실요법의 적용이라는 책에서 상담자가 청소년과 대화하는 장면이다. 글래서는 상담할 때 내담자가 했던 욕설에도 관심을 보인다. 사람들은 화가 날 때 남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억도 잘 못한다. 화가 나서 차를 몰고 갈 때는 시속 몇 킬로로 가는지 잘 모른다. 화가 났을 때 작은 행동 하나에도 관심이 없다. 그저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글래서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으로 엄마와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엄마가 친절하게 말하기가 우선이라고 내담자에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운전할 때 안전 속도를 지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고 설명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글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했다. 거창하게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먼저 웃으라는 것이다. 그런 생각 없이 웃다 보면 저절로 행복해진다고 했다. 부부들도 우선 서로 존칭을 쓰면 덜 감정적이 되어서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우선 남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운전할 때 안전 속도를 지키라는 것이다. 책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컨트롤하기 힘들다. 지금 내가 평화롭고 행복해져야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 불안을 멈춰야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원래 통제하기 힘들다. 그건 우리의 능력 밖이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기는 쉽다. 우리는 생각 없이 웃을 수 있고 자동차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심호흡을 할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 나는 이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명상과 메모를 할 때도 왜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빨리 안 움직이지 하면서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다. 그냥 불안이 왔을 때는 추상적으로 평화로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호흡을 손가락으로 세며 10번 하는 것이다. 나는 평화롭다 라는 생각이 아닌 그 내용을 음성으로 또박또박 말하거나 글로써 적는 것이다. 감성적인 의지로 우울증, 공황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몸으로 분명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니,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게 전부이다. 자신의 의지가 약하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 만약 내가 심호흡을 10번 하고 남에게 칭찬을 하고 차